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입니다. 이제 학습지 38페이지 일제강점기 마지막 학습지고요. 39페이지부터는 다음 이제 4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지 38페이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복을 위한 노력, 마지막 광복을 위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광복을 정말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 37에서 배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도 이름이 몇 번 나왔죠. 이번에 제대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각 단체들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건국강령, 그러니까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한반도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된다면, 독립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지라고 하는 이상이 담겨 있는 것들이 또 건국강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건국강령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몇 가지 선언문들을 통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교과서 222, 225, 그다음에 학습지 38페이지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그림 있죠? 거기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에 도시 이름들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 이름들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볼까? 여기를 1번,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하기에는 좀 걸려서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민족혁명당 기억나죠? 의열단을 주도로 해가지고 어떤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내려온 그런 단체들까지 함께 통일전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민족혁명당이 창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에서 의열단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을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던 단체, 동그라미 1번에 뭐였죠? 그 한인 무장부대,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졌었죠. 한구라는 곳이네요. 어디요? 우한. 어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시작한 그 도시죠. 우한. 코로나19가 시작한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이제 한구라는 곳,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죠. 왜 갈라졌었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용대가 일부 세력, 그 다수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대일 항전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린 이 지역 있잖아. 중국 북쪽 지역.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화북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화북지역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도시가 있다면 바로 예난이라는 도시입니다. 예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는 이쪽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으로 올라간 화북지대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일부 세력들, 남은 세력들, 김원봉이 주도하고 있는 남은 세력들이 내려오네요. 그래서 어디 도시로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도시를 보면 이 도시에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됐대. 한국 독립당이. 자, 그럼 2번. 이 도시 어디겠어요? 이 도시 어디겠어요? 여기가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대장정을 거치면서 이동을 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한 그곳 어디겠어요? 충칭이라는 도시겠죠. 자, 충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합류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3번.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국 광복군을 보면 이런 빨간 점들이 지금 한국 광복군 활동 지역인데 되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 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는 모습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막 이런 여러 지역들, 특히 이제 호가장 전투라던가 이런 타이양산 이 근처에서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또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어디로?
예난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예난은 좀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화북 지역에 여러분들이 도시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예난.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 타이양산에서 조직이 돼서 뭐 호가장 전투라던가 여러 전투들의 활약을 하게 되고, 즉 예난에서 이제 무슨 단체? 조선 독립동맹, 좀 이따 볼 겁니다.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부대가 4번 무슨 부대로 재편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 조선의용대랑 한 글자 다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역 이렇게 지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지우개를 못 챙겼네. 자, 그러면 우리 조선 독립동맹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조선 독립동맹 쭉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 화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활약하다.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부터 볼게요. 조선의용대의 일부 다수 세력들이 화북지대, 화북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항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선의용대 병력들이 어디? 타이양산이라고 하는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 이 산 일대에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대표적인 전투로서 호가장 전투 이런 전투가 있습니다. 좀 한번 눈여겨 봐 두시고요. 이 반소탕전은 전투 이름이라기보다는 일본 군대가 그 지역에서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데, 그 소탕 작전에 반대 서서 안티 소탕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전투들에서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가운데 이제 드디어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예난에서 만들어지고요. 위원장은 김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항일하기 위해서 북쪽 화북지역으로 올라간 민족혁명당 인사 플러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뭐 사실 같은 사람들이죠. 거의 민족혁명당의 사람들이 만든 게 조선의용대이기도 하니까요. 민족혁명당 인사들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에다가 이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서 활동하던 한국인들이 함께 만든 단체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이 단체는 확실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부대로 원래 군 부대였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재편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였죠? 조선의용군으로 재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 군대와 항일 전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6.25 전쟁 때 북한군으로 만나게 됩니다.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돼요, 나중에. 독립이 된 이후에는. 참 복잡하죠. 사실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들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적군으로 만나게 되고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곧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세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 만주 일대에서 항일 유격전쟁을 전개하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이 중국 관내로 내려왔고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죠. 일부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서 유격전쟁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죠. 자, 그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한국인 항일 유격대 활동하고 있었던 한국인들과 함경도 일대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뭐 천도교도라던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김일성이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 북한 정권을 만든 김일성이 활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조국광복회의 지원 아래에서 전투가 전개가 되는데, 이 보천보 전투라는 전투가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강조되는 전투예요. 김일성이 주도로 전개가 됐던 전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거의 저 전투가 엄청난 뭐 대전투다 뭐 요 정도로 막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국인 항일 유격 부대가 조국 광복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경찰
주재소, 이제 파출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 주재소면 파출소, 뭐 면사무소 등을 파괴했던 전투, 모천보 전투 이런 전투도 있구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동북항일연군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동북항일연군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동북항일연군은 1940년 전후로 해서 소련 영토로 들어가요. 그래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북항일연군 이쪽으로 소련으로 이동했던 요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데 중심 세력이 되고 나중에 또 북한 군이 되기도 하고 조선 의용군은 또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슬슬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고 있죠. 자, 이 정도로 만주 지역 활동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이번엔 미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주 지역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뭐 대한인 국민회 이런 단체들 마지막으로 봤었죠. 자, 그런데 이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그냥 미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족들이 연합한 단체다라는 건데요. 미주 지역에 여러 한인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한인 단체들을 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모금 같은 걸 해서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여기서 맹호군이라고 하는 군 부대, 한인 국방 경위대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특히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지역이 미주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미국 쪽이 미국에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뭐 실패로 끝나긴 하지만요. 미국이 실제로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하진 않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대단원 4단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미주 지역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지역으로 와보죠. 자, 국내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냐? 자, 중일전쟁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고 태평양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즉, 일본은 큰 나라, 딱 두 나라만 꼽아보자면 중국, 미국과 전면전을 양쪽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승리할 거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일본의 망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제 패망, 그래서 한국이 독립이 확신이 되면서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한국 내부, 조선 내부, 한반도에 무장봉기를 할 수 있는 무장 부대,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일제가 패망할 때쯤 되면 나라 밖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의 비밀결사가 무장봉기를 안에서 일으켜서 안팎으로 이제 호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장봉기론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러는 가운데에서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이 이제 연합해서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1944년이면 진짜 이제 코앞이죠. 진짜 코앞이죠.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어디에? 경성, 서울이에요.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건국동맹은 곧 광복이 된 이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요건 나중에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을 보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참여한 단체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좌우합작,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좌우. 이쪽을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쪽을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손을 잡은 걸 민족유일당 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이나 좌우가 합작했다거나 거의 유사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 합작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 지역에다가 조직을 쫙 뿌려놨습니다. 무장봉기론이 대두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광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내부에 있는 단체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선 건국동맹은 또 화북
지역에 우리 방금 배웠던 저 조선독립동맹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부 외부적으로 이제 호응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연대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임시정부도 조선독립동맹과 함께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연대 시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여운형 선생은 일단 한 중도좌파 정도 사회주의 계열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조선건국동맹, 국내에 조선건국동맹이 있고요. 나라 밖에 저기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고 화북지역에 예난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독립동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서양 열강들, 다른 나라들이 이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제목, 연합국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순서대로 카, 얄, 포 이렇게 있어요.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카이로 선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자,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의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 영국, 중국 3대 동맹국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 섬 모두를 박탈할 것. 만주, 타이완, 펑우군도 같이 일본이 청나라, 옛날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지역 모두를 중화민국, 중국에 반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군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뽑아질 것이다. 얘가 쫓아낼 것이다 이런 거죠. 구축될 것이다. 앞에 3대 국은, 자, 여기 파트죠. 앞에 3대 국은, 미영중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주 독립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사실 신기한 일이죠. 미국, 영국, 중국이 모였어. 근데 여기에 다른 나라 이름은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는 아닐지언정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단 말이야. 왜 한국이라는 이름은 들어가서 한국은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갔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뒷부분 뭐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독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손으로 얻어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핵폭탄 맞고 항복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독립이 된 거지 독립군, 독립부대, 독립운동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계속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한국인들은 독립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과연 미국, 영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독립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냥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한국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걸 독립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그것의 결실이 어떻게든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영중 세 나라의 순회가 모였다. 중국은 당연히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였을 거 아니야. 장제스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도 있죠. 썰도 있어요. 장제스가 봐봐. 장제스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인 애국단이 막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을 때 엄청난 활동이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 중국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제스가 이 카이로 선언, 카이로 회담에 있어서 이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썰도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얄타 회담입니다. 자, 얄타 회담에서는 자, 소련이 이제 일본전에 참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냥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포츠담 선언. 자, 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이제 소련도 일본, 이제 이때 1945년 2월이면 이제 일본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잖아요.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 항복한 상태예요. 이제 소련도 일본전에 참전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포츠담 선언입니다. 근데 포츠담 선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볼까요? 막 넘어가네. 다시 볼까요? 한국인의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주 독립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사실 이 적절한 절차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죠.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시기가 없죠. 어떤 시기, 언제 시킬 것인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의 독립 약속이 되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데, 요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재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바로 이 포츠담 선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포츠담 선언 같이 읽어보면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미국이죠. 중화민국 정부 주석 장제스 중국이죠.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기회를 준다. 항복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8번.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카이로 선언이 재확인되었다는 게 요 파트입니다. 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고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의 영토를 확인시켜 놨어요. 자, 일본의 식민지 대표적인데 대만도 있고 조선도 있죠. 대만, 조선, 일본 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일본 땅들만, 지금의 일본 땅들이에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고쿠 이런 땅들. 지금의 일본 땅들만 딱 원래 일본의 땅들만 그들의 영토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이러한 선언들의 한국이 꼭 집어서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의 의의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고 독립이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보여준 거구나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합국이 이제 독립을 재확인하다라고 하는 파트, 독립 확인, 요 파트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학습지 38 뒤에 쭉 글이 써 있는데 그 부분이 뭐죠? 쭉 보세요, 제목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각 단체들의 건국강령이죠. 건국강령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국강령 어디서 발표했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건국강령이 발표가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1년, 그렇죠. 한국독립당이 1940년에 만들어지니까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건국강령이 쓰여지게 되고요. 누가 썼냐면 조소앙. 전에 봤었죠? 조소왕 선생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소왕 선생이 썼을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간 거죠. 삼균제도. 그래서 삼균주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균주의가 뭔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쭉 읽어나갈 때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삼균주의는 세 가지 균등이란 얘기예요. 세 가지를 동등, 균등하게, 균형 있게 맞추겠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핍박하거나 압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균등하게 모두 같은 위치에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균주의. 균등을 실현해서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이념으로요. 보면 자, 그 방법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맞추려면 국가가 뭘 해야 되냐?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3균이 있고 여기에도 3균이 있죠. 그렇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도 있고 이러한 균등도 있는데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즉 3균. 3균주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3균주의 얘들아, 정치의 균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가 균등한 정치제도, 보통선거제도를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자, 써있죠, 대충.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질상 균형을 도모한다. 그래서 봐봐,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생산기관들, 이런 것에 뭐 국유,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요 시기에 요 시기쯤에 있는 요 단체들이 뭐 단순히 민족주의 계열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계열의 얘기를 다 배척하고 막 이러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 요게 어떤 거의 균등과 관련된 걸까요? 경제의 균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 쓸 거예요. 귀찮아요. 자,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된다. 요게 이제 경제의 균등과 관련된 거죠. 자, 다음. 전국 학령아동, 즉 학교를 가야 한 아동 전체가 고급 무상교육, 즉 무상교육.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균등일까요? 교육의 균등. 뭐야? 결국 무상교육.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 무상교육. 교육의 균등.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 자, 다음 뭐 써있죠?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제도. 요게 뭐겠어요? 정치의 균등과 관련된 게 요 바로 보통선거제도겠죠. 그래서 자, 밑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선거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선거에 따른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의 균등. 그리고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 여기에도 써있죠. 대생산기관 그리고 수단 이런 것들을 국유로 한다. 이 경제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과 관련된 거 보통선거제도. 이런 이야기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번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을 한번 살펴보죠. 자, 조선 독립동맹 이쪽 좀 사회주의 계열의 성향이 싹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봉이었고 거기에 이제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산하부대가 있었다.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 뒤집어 엎고 독립 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겠다. 건국 강령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또 있어요. 뭐야? 전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정권 수립. 같은 얘기가 또 있네요. 그죠? 다들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나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나라여야 한다에 대해서 유사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모든 자산 및 토지를 몰수.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귀속하고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되게 근데 국유라는 지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째.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여 확실히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사회주의 계열의 성향, 영향력도 좀 강하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9번. 국민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얘들아,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른 겁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지정을 해놨으나 돈은 안 떼줄 수도 있어요. 돈은 안 대줄 수도 있어요. 자,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근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의무 무상교육제도 또 얘기하고 있죠. 조선 독립동맹도. 임시정부, 독립동맹 분명 다른 단체지만 이상으로 잡고 있는 나라의 모습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보면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 비슷한 것들 많잖아요. 자, 먼저 보자. 정치적 측면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보통선거지.
보통선거에 따른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다 써볼까요?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 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을 보면 토지나 그리고 대생산기관 이런 거 국유화하고 토지 분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 한 곳에 부가 몰려있지 않겠다. 뭐야? 부의 재분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경제적 측면에 또 나와 있죠.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는 뭐가 공통점이에요? 무상 교육제도. 이거 지금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죠. 무상 의무교육. 무상교육제도? 무상의무교육이라고 써볼까요? 무상의무교육. 이런 게 또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 있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서 조선 건국동맹 서울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 여운형 선생이 주도했었고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손을 잡은 어떤 민족 유일당 운동 좌우 합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각인 각파의 힘을 모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는 조선 건국동맹은 공통점 찾기에서 좀 빠진 이유가 조금 추상적이죠. 자, 두 번째 반추축 제국. 여기가 연합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축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반추축 제국들과 협력해서 대일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을 박멸할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사항의 시행에 있어서 여전히 추상적이어도 이런 말 보이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자, 농민 대중들의 해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국 강령들을 쫙 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조선 독립동맹 건국 강령은 또 내용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죠. 여러분들. 벌써 7시네요. 밤 7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중간고사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게 먼저 우선이고, 특히나 민족운동 단체들이 많이 나오는 31, 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흐름을 먼저 잡고 살을 붙이는 게 여러분들 공부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자,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길 바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모두 한국사 중간고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죠.